나는 장애를 가진 한 대기업 임원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렀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헛구역질이 났다. 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고 시댁 식구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내쫓을 기세였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두 발로 일어서며 말했다. 내 아내와 아이를 건드리는 자가 누구든 절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1년 내내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집집마다 은은한 약초 냄새가 스며있는 지리산의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릴 적부터 나는 유명한 한의사이자 약초꾼이셨던 할아버지를 따라 약초를 캐러 험한 산속을 누볐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과 수많은 약초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체의 혈자리에 대한 모든 것을 내게 끈기 있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약초 바구니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평생을 보낼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25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문제가 닥쳤다. 오래전 서울로 떠나 나를 거의 잊고 지내던 아버지가 돌연 나를 데리러 고급 세단을 보낸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서울에서 사업을 키웠다. 그는 새어머니가 데려온 유진이라는 딸도 함께 키웠다. 수년 동안 아버지가 나를 찾아온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오랜만에 나타난 아버지는 몹시 늙고 지쳐 보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자신의 회사가 은행에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졌고 파산 직전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가족을 살릴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태성그룹에서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정확한 금액을 투자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태성그룹의 막내 아들 태경이었다. 태경은 그룹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었지만 2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한간에는 그가 후사를 이을 능력조차 상실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원래 이 결혼은 유진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태경의 상태를 들은 유진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단칼에 거절했다. 짙은 화장을 한 유진은 우리 허름한 산장 한가운데서 팔짱을 낀 채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채원아, 넌 어차피 평생 이 총구석 산에서 썩을 운명이잖아. 넌 미래도 없지. 그래, 그 남자가 하반신 마비이긴 해도 집안은 어마어마한 부자야. 네가 그 사람 아내가 되면 평생 호강하고 살 텐데 뭘 그래? 아빠는 지금 벼랑 끝에 계셔. 네가 맏딸로서 효도를 해야지. 나는 아직 젊어. 내 앞길이 구만리인데 휠체어 탄 남자 옆에 내 청춘을 묻을 순 없다고. 유진의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내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쉴 뿐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버지에게 나는 정말 딸이 맞을까? 아니면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새 가족과 회사를 구하기 위해 언제든 내어줄 수 있는 물건에 불과한 걸까? 하지만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아버지의 처지를 생각하며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살릴 30억 원을 대가로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데 동의했다. 결혼식 날 나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입지 않았고 성대한 피로연도 없었다. 신랑 측에서 보낸 고급 검은색 차가 조용히 나를 데려갔을 뿐이다. 내가 시댁으로 가져간 짐은 값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산에서 캔 약초뿌리와 말린 약재,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오래된 침술 도구 세트가 가득 담긴 커다란 캔버스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 가방을 들고 나는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문을 열었다.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태경의 저택은 거대했지만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며느리로서의 첫날, 나는 이제 내 남편이 된 남자와 공식적으로 대면했다. 태경은 창가 근처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넓은 등에는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이 배어 있었다. 뚜렷한 턱선을 가진 그의 얼굴은 무척이나 잘생겼지만 눈빛은 깊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의 소박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감정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 30억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 그냥 당신의 의무나 다 하십시오. 우린 철저한 타인이니 나에게서 그 어떤 감정이나 동정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애초에 거래로 맺어진 이 결혼에서 어떤 감정을 바란 적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방 한구석에 내 짐을 풀고 우리 부부가 쓸 공간을 청소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휠체어가 지나다니기 편하도록 크고 화려한 장식품들은 모두 치웠다. 태경은 내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녁이 되자 가사도우미가 태경의 발을 담글 한약재 달인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왔다. 도우미는 부사장님의 근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사가 처방한 물리치료용 약물이라고 했다. 도우미가 방을 나가자마자 나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야로 다가갔다. 어릴 적부터 예민하게 훈련된 내 후각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쑥, 계피, 홍화의 향이 뚜렷하게 났지만 그 사이로 익숙하면서도 날카롭고 쓴 냄새가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 나는 대야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떠서 살펴보았다. 으깨진 잎사귀들 사이로 잿빛이 도는 얇게 썬 뿌리 조각들이 섞여 있었다. 적절한 용량으로 쓰면 이 뿌리는 진통 효과가 있지만 피부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말초 신경계를 억제하여 닿는 부위의 감각을 서서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잃게 만드는 맹독성 약재인 부자였다. 태경은 내가 약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나는 뿌리 조각을 다시 물에 넣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 조경물, 무언가 잘못됐어요. 누군가 당신의 다리를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고의로 독초를 섞어놨습니다. 태경은 멈칫했다.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파악하려는 듯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수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최고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첩첩산중에서 온 여자가 자신의 약에 독이 들었다고 하니 의심이 솟구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는 이 집 안에서 함부로 헛소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삶에 갑자기 끼어든 나를 쉽게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캔버스 가방에서 지리산에서 캔 특수 약초 잎사귀 하나를 꺼냈다. 그 잎사귀를 약물에 담갔다가 그에게 보여주었다. 원래 연한 녹색이었던 잎은 독성이 있는 물에 닿자마자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오래된 독성 판별법이었다. 나는 태경에게 그 독초의 양리학적 특성과 망가진 그의 다리 신경과 근육 섬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만약 앞으로 6개월만 더 이런 물로 족욕을 계속한다면 하반신 마비를 넘어 아이의 감각 자체가 완전히 영구적으로 괴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경은 새카맣게 변해버린 잎사귀를 쥐었다. 그의 이마에 핏대가 섰지만 기업가 특유의 차가운 계산과 통제력으로 빠르게 감정을 억눌렀다. 그가 물었다. 내게 이 사실을 알려서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나는 그의 휠체어 곁으로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거래를 하나 제안하죠.
우리 가문 비방으로 당신을 치료해 주겠어요. 딱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만약 3개월 후에도 다리에 아무런 회복의 기미가 없다면 나 스스로 이 집에서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당신 집안의 그 누구도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거나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방패막이가 되어주세요. 태경은 말없이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정말 꿍꿍이가 없는지 아니면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는지 가늠하는 듯 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개인 수행기사를 불러 앞으로 내가 적어주는 목록대로만 약재를 직접 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집 안에 가사 도우미나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이 일을 맡기지 말라고 엄명했다. 우리의 은밀한 거래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1층 다이닝룸에서 가족 조찬 모임이 있었다.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 내가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날카로운 시선들이 나에게 꽂혔다. 태경의 형수인 큰며느리 소영이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의 수수한 리넨 한복, 스타일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꼬듯 말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소박한 동서가 들어오다니 참 영광이네요. 총구석에선 화장품 구경도 못 해봤나 봐. 걷는 폼을 보니 푹신한 벨벳 카펫이 아니라 산길이나 타던 티가 팍팍 나네. 아직 이 집이 낯설고 어색하죠? 나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그때 주방에서 시어머니 강 여사가 나오셨다. 소영의 말을 분명히 들은 강 여사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강 여사는 식탁에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소영을 꾸짖었다. 채원이는 이 집안의 며느리다. 이 집 문턱을 넘은 순간부터 내 식구야. 옷을 어떻게 입든 그건 본인의 자유다. 단정하고 깔끔하면 그만이지. 넌 손윗 동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말이 그게 뭐니. 아랫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품위 있게 행동해라. 소영은 입을 비죽이며 억지로 내 어머니라고 웅얼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나는 강 여사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이 집에 온 이후 나에게 조금이라도 존중을 보여준 사람은 어머님뿐이었다. 하지만 강 여사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던 나는 그녀의 눈 밑에 짙게 깔린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그리고 약간 거칠어진 호흡을 알아차렸다. 과도한 근심으로 인해 기의 흐름이 막히고 만성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아침 식사 후 나는 방으로 돌아와 말린 쑥과 생강을 조금 꺼냈다. 그날 밤 강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계실 때 나는 따뜻하게 데운 약초 주머니를 들고 내려갔다. 나는 목과 어깨를 따뜻하게 찜질하고 혀를 짚어드려도 될지 조심스레 허락을 구했다. 강 여사는 놀라셨지만 이내 허락하셨다. 나는 대추열 다쬐쉐에 따뜻한 주머니를 올리고 풍치열 홍칠쉐부터 견정열 젠징쉐까지 엄지로 부드럽게 지압하기 시작했다. 지압을 하면서 각 혈자리가 어떻게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지 조곤조곤 설명해 드렸다. 단 15분 만에 강 여사의 얼굴은 눈에 띄게 편안해졌고 두통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날 밤 강 여사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강 여사는 내 두 손을 꼭 잡으셨고 그녀의 눈빛에는 어머니로서의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든든한 보호와 태경과의 비밀스러운 거래 아래 저택에서의 내 삶은 한결 수월해졌다. 낮에는 집안일을 돕고 가족들을 위해 영양가 높고 맛있는 건강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우리 방문이 닫히면
태경을 위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다. 나는 직접 약재를 씻고 다렸다. 펄펄 끓는 약탕기에서는 짙고 강렬하지만 마음을 데워주는 약초 향이 뿜어져 나왔다. 태경의 발에 대야를 가져다 대고 온도를 확인시킨 뒤 움직이지 않는 그의 두 다리를 약물에 담갔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마비된 환자를 마사지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마사지하는 것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다. 서서히 위축되어 가는 깊은 근육층까지 자극을 주기 위해 온 체중을 실어 힘을 줘야 했다. 내 손가락들은 그의 허벅지부터 발 뒤꿈치까지 신경계를 따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은 피로에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태경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서류를 읽으며 다리에서 고군분투하는 나를 무시하는 듯했다. 하지만 서서히 나의 헌신과 끈기는 그의 견고한 방어벽을 허물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내 옆 테이블에 조용히 놓아두기 시작했다. 가끔 내가 숨을 헐떡일 때면 잠시 쉬었다 하라며 권하기도 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었다. 나는 2달이 넘도록 약초 족욕과 지압 치료를 묵묵히 이어갔다. 어느 날 밤 내가 그의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 용천쇠를 강하게 누르자 그가 갑자기 몸을 움찔거렸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들고 있던 결제 서류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는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종아리의 다른 혈자리를 좀 더 강하게 꾹 눌렀다. 태경이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뺨 위로 환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통증은 말초 신경계가 회복되어 다시 뇌와 연결되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할아버지의 처방이 기적처럼 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경은 오랫동안 약초를 캐고 지식이느라 굳은 살이 박인 내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동자에 서려 있던 서늘한 냉기가 처음으로 걷히고 그 자리에 깊은 감동이 일렁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났다. 주말이 되어 가족의 전통인 원래 가족 만찬이 열렸다. 서울 전역에 흩어져 살던 일가 친척들이 거대한 저택으로 모두 모여들었다. 아침부터 강 여사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진두지휘하느라 분주하셨다. 나 역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향에서 배운 특별한 요리들을 몇 가지 만들며 일손을 보탰다. 겉보기에 만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조화로워 보였지만 얽히고 설킨 시선들 사이에는 늘 숨겨진 계산과 입속이 도사리고 있었다. 정오가 되자 모두가 커다란 원목 식탁에 둘러앉았다. 태경은 늘 그렇듯 내 옆 휠체어에 앉아 과묵하게 자리를 지켰다. 아주버님인 태주는 해외 연수 중이어서 그날은 형님인 소영 혼자 참석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소영은 주변을 훑어보며 음식에 대해 이런저런 품평을 늘어놓고 틈날 때마다 우리 부부를 향해 멸시 어린 시선을 던졌다. 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친척 어른들에게 음식을 권하셨다. 가사 도우미가 갓 구워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등어 구이를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평소라면 통통하고 달콤한 그 생선살을 무척 좋아했을 나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고등어가 놓이는 순간 강렬하고 비릿한 생선 냄새가 훅 끼쳐오며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지독한 헛구역질이 밀려왔다. 나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고 솟구치는 구역질을 참으려 애썼다. 하지만 생선 비린내에 고기 요리의 기름 냄새까지 섞이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다급히 외친 뒤 2층 화장실로 뛰어갔다. 세면대를 붙잡고 몸을 숙인 채 나는 극심한
구역질에 시달렸다. 속을 다 개워낼 것 같았지만 쓴 위액만 넘어올 뿐이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적셨다. 찬물을 틀어 창백해진 얼굴을 씻어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최근의 신체 변화들을 하나씩 짜맞춰 보았다. 이번 달 생리가 3주 가까이 늦어졌다. 요새 부쩍 피곤하고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 없었으며 냄새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뇌리에 스치는 하나의 생각에 나는 얼어붙었다. 임신이다. 거의 2달 전 태경의 생일날이 떠올랐다. 그날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축하 방문을 오는 바람에 그는 술을 꽤 많이 마셨다. 나 역시 분위기에 휩쓸려 와인을 몇 잔 마셨고 취기가 올랐다. 내가 태경을 부축해 침대에 눕히던 순간 알코올 기운과 그동안 억눌려 있던 묘한 긴장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었다. 척추신경 손상 때문에 그의 생식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기에 단 하룻밤 만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다이닝룸 쪽에서 소영의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높인 상태였다. 어머머, 다들 방금 채원이 보셨어요? 멀쩡하게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구역질을 하러 뛰쳐가다니요. 저거 딱 하나잖아요. 입덧. 우리 동서한테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소식이 생겼나 본데요. 소영의 말은 식탁 한가운데 떨어진 폭탄 같았다. 강 여사의 두 눈이 커다래졌다. 기쁨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식탁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자리에 있는 모두가 사고 이후 태경의 몸 상태를 뻔히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임신 소식은 집안 전체를 뒤흔들 충격적인 뉴스였다. 나는 아직도 핏기가 없는 얼굴로 입가를 휴지로 닦으며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다. 강 여사가 다급히 내게 다가와 두 손을 쥐고 질문을 쏟아냈다. 채원아, 몸이 어떠니? 정말 임신한 게야? 어서 엄마한테 말해보렴.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 여사를 보다가 태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태경은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의 숨막히는 시선 속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인정했다. 네, 어머니. 저도 제 몸의 변화가 이상했어요. 예정일이 훌쩍 지났거든요. 강 여사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릴 기세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소영이 과장되게 짝짝짝 비꼬는 박수를 치며 찬물을 끼얹었다. 어머나 세상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네요. 도련님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셨고 의사도 분명 생식 기능이 망가졌다고 못을 박았는데 며느리 혼자 덜컥 임신을 해버렸네? 이거 올해 최고의 코미디 아닙니까? 동서,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밖에서 엉뚱한 씨를 베어 와선 남편 애라고 우길 작정이야? 그 끔찍한 모함은 내 머리 위로 쏟아진 얼음물과 같았다. 다이닝룸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조금 전까지 기쁨에 차있던 친척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의심, 불신, 그리고 경멸로 바뀌었다. 나이든 친척 어른들은 식사를 멈추고 심각하게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한 삼촌 이사님이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조용히 하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소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한 척 의자를 뒤로 밀치고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2층 서재로 쿵쾅거리며 올라갔다. 몇 분 후 소영은 푸른색 의료 기록 차트를 들고 내려왔다. 식탁으로 다가온 그녀는 보란듯이 모두의 앞에
그 차트를 내동댕이 쳤다. 제 말이 안 믿기시면 다들 이거 보세요. 2년 전 미국 최고 권위의 병원에서 받은 도련님 진단서예요. 여기 해외 전문의가 아주 또렷하게 적어놨네요. 척추 손상으로 인한 생식 기능의 비가역적 회복 불가능한 상실. 도련님은 완벽한 불임입니다. 그러니 채원이 뱃속에 든 애가 대체 누구인지 저 여제가 똑바로 해명해야 할 겁니다. 강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다. 아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다. 종이에 적힌 명백한 과학적 사실 앞에서 강 여사조차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배신감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어 하면서도 증거가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나는 뼈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쥔 채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소영이 이 상황을 철저히 이용해 나를 짓밟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저택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천박한 기집애가 남의 핏줄을 베어와서 태성그룹의 후계자로 둔갑시키려. 들어? 당장 저 여자 친정 애비한테 전화해서 이 파렴치한 거 끌고 가라고 하세요, 어머니. 우리 집안 이름에 더 이상 똥칠하게 둘 순 없어요. 하지만 소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를 내쫓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교활하게 태경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소영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턱을 치켜든 채 권력을 향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친척 어른들을 향해 연설하듯 말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이 끔찍한 스캔들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태경 도련님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제대로 치료받을 의지조차 없고 제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해서 밖으로 나돌게 만든 무능한 남자입니다. 집안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 어떻게 그룹의 부사장직을 맡고 남부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도련님을 해임하고 남부 프로젝트의 정권을 저와 제 남편에게 넘기실 것을 강력 건의합니다. 그래야 그룹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겁니다.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다. 태경의 사고 이후 그들은 내심그룹의 권력을 재분배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확실한 명분이 생겼으니 태경을 끌어내리려는 소영의 계획에 기꺼이 합세할 참이었다. 나는 소영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두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번들거렸다. 오늘 나를 모욕하고 옛날 진단서를 꺼내든 이 모든 쇼는 오직 내 남편의 권력을 빼앗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소영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떨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저는 이 집의 아내로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태경 씨의 핏줄입니다. 형님은 2년 전에 낡은 진단서 하나만 쥐고 저를 모함하고 계시지만 그건 억지일 뿐입니다. 소영은 날카롭고 천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찌렁찌렁 울렸다. 붉은색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으로 내 코앞을 가리키며 그녀가 쏘아붙였다. 아직도 주둥이를 나불 때 세계 최고의 의사가 내린 판정이야. 빼도 박도 못할 팩트라고 이제 와서 어떻게 둘러댈 건데. 설마 네가 상구석에서 캐온 그 썩은 냄새나는 풀뿌리들이 불임을 치료했다고 우길 셈이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바로 그 순간 식당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던 찰나 크고 따뜻하며 강인한 손이 내 손을 꽉 움켜쥐었다. 태경이었다. 그는 천천히 나를 자신의 휠체어 뒤쪽으로 끌어당겨 세우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일가 친척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내 손을 쥔 그의 굳은 악력은 나에게 절대적인 안도감을 주었다. 태경은 소영의 도끼 어린 공격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분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식탁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의 차가운 눈빛에 드라마틱한 파국을 기대하던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오만방자한 형수에게 머물렀다. 그가 묵직하고 압도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그녀의 남편이고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요. 당신들이 함부로 추측할 문제도 아니고 특히 형수 따위가 내 아내의 인격을 심판할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당신이 흔들어대는 그 진단서는 무려 2년 전의 휴지 조각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특히 최근 몇 달 새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회복되었는지 가장 잘 아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내 아내 채원이의 결백을 증명하고 당신들의 그 더러운 의심을 박살내기 위해 내일 아침 당장 여기 계신 집안 어르신들 모두를 모시고 시내 최고의 VIP 산부인과 센터로 가겠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완벽하고 투명한 정밀 검사를 받겠습니다. 태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소영을 뚫어질 듯 응시했고 그의 목소리는 권력의 정점에 선 자만이 낼 수 있는 섬뜩한 경고를 품고 더 높아졌다. 단, 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내일 검사 결과 채원이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나 스스로 부사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남부 프로젝트의 전권도 형님 부부에게 넘기죠. 그리고 그 즉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채원이를 이 집에서 내보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린 남부 프로젝트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말에 소영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좋아, 도련님. 그 말 절대 명심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증인이야.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야. 태경이 한쪽 입꼬리를 올려 차갑게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내 말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만약 내일 초음파 결과와 내 정밀 검사 결과 이 아이가 완벽한 내 핏줄이며 내 몸이 정상적으로 후사를 이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는 게 증명된다면 형수, 당신은 오늘 우리 집안을 모독하고 내 아내를 모함한 죄를 철저히 치러야 할 겁니다. 그 대가로 당신네 부부가 쥐고 있는 제주도 럭셔리 리조트 사업권을 나에게 전부 넘기십시오. 또한 일가 친척 모두가 보는 앞에서 채원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뒤 당장 이 저택에서 짐 싸서 나가야 할 겁니다. 내기 받겠습니까? 태경의 압도적인 기세에 소영은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널브러진 낡은 진단서를 내려다보자 다시 오기가 솟구쳤다. 하반신 마비 환자가 기적처럼 생식 기능을 회복한다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식탁을 콱 내리치며 악을 썼다. 좋아, 콜. 내일 아침 9시 산부인과 로비에서 봐. 그 잘난 며느리가 내일 어디로 쥐구멍을 찾는지 다 같이 지켜보자고. 태경은 더 이상 소영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은 채 스스로 휠체어 바퀴를 굴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식탁 치울 걱정은 하지 말고 당장 방으로 가서 쉬라고 내게 말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가장 견고한 요새를 발견한 듯한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병원 VIP 병동 로비는 태경의 일가 친척들로 인사인해를 이루었다. 삼촌, 이모, 사촌들까지 이 세기의 내기를 구경하러 모두 몰려들었다. 소영은 마치 파티에라도 온 것처럼
짙은 화장에 새빨간 명품 원피스를 빼입고 로비를 오만하게 쏘아다녔다. 그녀는 친척 어른들에게 쉴 새 없이 귓속말을 하며 나를 물어뜯고 있었다. 어디 오늘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도 고개를 들고 다니나 보자고요. 돈에 환장해서 부잣집에 시집온 촌년이 분수도 모르고 딴 놈씨를 배워와. 우리 집안에 아주 똥물을 튀겨도 유분수지. 나는 태경의 휠체어 옆 벤치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그 악의적인 말들을 애써 무시했다. 태경의 손은 여전히 내 손 위에 포개져 있었고 이따금 부드럽게 토닥이며 내게 무언의 온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를 초음파실로 불렀다. 강 여사와 소영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며 나를 따라 들어왔다. 태경은 친척 남자들과 함께 로비에 남았다. 베테랑 산부인과 전문의가 내 아랫배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조심스럽게 탐촉자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흑백 모니터에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의사는 화면에서 반짝이며 뛰고 있는 작은 점을 가리키며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태아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잘 잡았네요. 임신낭 크기나 배아의 길이 모두 임신 주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장 박동도 이미 생겼고 아주 힘차게 뛰고 있네요. 의사의 소견을 듣는 순간 막혔던 숨이 터져 나왔다. 안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강 여사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손주의 초음파 사진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소영은 그 작은 생명의 고동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다. 그래, 임신한 건 맞네. 근데 중요한 건 대체 누집 자식이냐는 거지. 난 절대 저게 도련님 애라고 안 믿어. 도련님 몸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니까. 어머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나중에 남의 집 손주 키우게 되면 그 망신사를 어쩌시려고요. 분노한 강 여사가 돌아서서 소영을 향해 이를 갈며 속삭였다. 닥쳐라. 여기 병원이야.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 남들 보는 앞에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소영은 콧방귀를 끼며 로비로 나갔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던 친척들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임신 6주차 맞답니다. 자, 이제 도련님이 불임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게임 끝이네요. 난 지금 당장 도련님 정액 검사부터 요구합니다. 핑계 대고 피할 생각 마세요. 나이든 친척들도 앞다투어 태경에게 지금 당장 검사를 받아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그들은 오직 전문적인 의학적 결과만이 나의 불륜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내 뱃속의 아이가 태경의 아이라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진실이었지만 그의 몸 상태가 현대 의학의 기준을 통과할 만큼 회복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 속에서도 태경은 태연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원무과 접수처로 다가갔다. 하지만 친척들의 요구대로 새로운 검사를 접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간호사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주치의였던 비뇨의학과 전문의 정 박사를 내선 전화로 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약 5분 뒤 정 박사가 병원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철을 들고 로비로 서둘러 걸어왔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본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 목례를 했다. 태경은 정 박사의 손에 들린 서류철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정 박사님, 여기 모인 모든 가족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2주 전에 실시했던 제 전신 정밀 검사와 특수검사 결과를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소영이 펄쩍 뛰며 조롱했다. 아주 쇼를 하네. 쇼를 해. 미리 검사 받은 척 서류 조작해서 각본 짜왔어?
박사님, 아주 크고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도련님 상태가 얼마나 바닥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정 박사는 얼굴을 굳히고 서류철을 펼쳤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환자 태경 부사장님의 요청으로 저희 의료진은 지난달 중순 그분의 모든 신체 기능에 대한 종합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임상 데이터와 연구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여러분께 기적적이고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말초, 신경계 신호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반신 근육의 위축이 멈추었고 다리의 반사신경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척추 손상이 생식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환자분의 정자 활동성과 질은 자연 임신을 하기에 충분하고 완벽한 정상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채원 산모님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100% 태경 부사장님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정 박사의 선언은 병원 로비에 내리친 천둥번개와 같았다. 모두가 경악으로 입을 떡 벌린 채 침묵에 빠졌다. 웅성거리던 로비는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조차 들릴 만큼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매일 밤 해준 약초 조격과 침술이 효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태경의 몸이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기적처럼 회복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강 여사는 오열했다. 그녀는 달려가 태경을 끌어안고 이내 내 어깨를 부서져라 껴안았다. 하늘이 우리를 도왔어. 조상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네, 아들이 다 나았어. 우리가 드디어 손주를 본다. 채원아. 그 순간 친척 어른들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그들은 벌떼처럼 태경에게 몰려들어 축하 인사를 건네고 나를 향해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온 복덩이라며 문턱을 넘자마자 애군을 쫓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기 시작했다. 오직 소영만이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덜덜 떨렸으며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발악했다. 말도 안 돼.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아니면 도련님이 지마누라 감싸려고 의사 매수해서 가짜 서류 만든 거라고. 2년 동안 휠체어에 처박혀 있던 등신이 어떻게 갑자기 병이 나? 이건 다 미친 짓이야. 정 박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엄중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지금 저의 의학적 소견과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 병원의 명예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모든 검사는 가장 엄격한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환자분의 샘플은 극저온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사비로 해외 유명 병원의 전문의들을 총동원해서 재검사를 의뢰해 보시죠. 부사장님의 기적적인 회복은 본인의 강인한 의지도 있지만 지난 몇 달간 누군가로부터 받은 극도로 섬세하고 완벽한 물리치료와 처방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똑똑히 말씀드리지만 채원 산모님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경 부사장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강 여사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났다. 눈물을 훔치며 성큼성큼 다가간 그녀는 소영의 뺨을 풀스윙으로 후려갈겼다. 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로비를 갈랐다. 입 닥치지 못해. 명색이 큰 며느리라는 년이 속이 어쩜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악독해? 그룹 차지하려고 시동생이 평생 병신으로 살길 바랐던 거냐? 감히 어른들 앞에서 아랫동서의 정조를 모독해? 오늘부로 내년이 맡고 있는 모든 직책에서
당장 손 떼고 다신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따귀를 맞고 휘청이던 소영은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을 부여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처럼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어머니, 저 촌년 하나 때문에 절 치시겠다고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도련님 고자가 나았다고 쳐요. 그래도 저 뱃속에 든 게 도련님 애라는 보장은 없잖아. 요즘 세상에 바람 피운 년이 진실 숨기는 방법이 한두 개야? 제 하루 종일 저택에 틀어박혀 있는데 다들 일 나간 사이에 놈을 집구석으로 끌어들였을지 누가 알아. 소영의 억지스러운 발악에 주변 친척들마저 진저리를 쳤다. 한 이사님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병원 로비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며 버럭 화를 냈다.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심호흡을 하여 마음을 진정시킨 뒤 소영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호했다. 형님은 입만 열면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우기시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나요? 증거가 없다면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이 뒤에서 몰래 저지른 추악한 짓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오만하게 코웃음을 쳤다. 헝클어진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쓸어 올리며 그녀가 빈정거렸다. 어디서 또 얄팍한 수작이야.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오랫동안 약초를 다뤄온 제 코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형님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형님의 명품 가방에서 아주 짙은 생강과 박하향이 났어요. 그건 흔한 향수 냄새가 아닙니다. 임산부들이 입덧을 가라앉히기 위해 귀 밑에 붙이는 입덧 완화 패치 특유의 한약재 냄새죠. 입덧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소영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명품 가방을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얼굴에 명백한 공포와 당혹감이 번졌다.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그녀의 심장에 촤기를 박듯 말을 이어갔다. 게다가 형님, 최근 들어 지방 출장을 간다거나 고급 스파에 간다며 주중에 집을 자주 비우셨죠. 그런데 출장 간다는 사람이 서류 가방 하나 안 들고 가고 스파를 다녀왔다면서 돌아올 때마다 몸은 파김치가 되어 있고 걸음걸이는 무언가 조심스럽고 부자연스러웠어요. 그 모든 정황들을 퍼즐처럼 맞춰보니 답은 딱 하나더군요. 저만 임신을 한 게 아니라 형님도 지금 임신 중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로비에 있던 친척들 사이에서 다시 폭풍 같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강 여사가 매서운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 소영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꿰뚫어 보듯 노려보았다. 소영은 혀가 꼬인 채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무슨 미친 소리야. 내가 임신을 했다 쳐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유부녀가 임신하는 게 뭐 대수라고. 말 돌리지 마시죠. 나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즉시 반격했다. 형님의 임신은 당연히 집안의 경사죠. 단 형님의 남편이신 태준 아주버님께서 지금 해외 연수를 떠나신 지 정확히 4개월이 넘었고 아직 귀국도 안 하셨다는 점만 빼면요. 대체 형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 누구의 아이인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내 마지막 질문은 소영이 그토록 꽉 붙잡고 있던 오만함의 가면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더 이상 똑바로 서 있지 못한 채 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친척들의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이 이제 나에서 소영에게로 완전히 옮겨갔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폭로된 충격적인 진실 앞에 소영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녀가 완전히 패닉에 사무었죠. 어쩔 줄 모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병원 로비 저 끝에서 분노로 끓어오르는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답해, 소영아. 네 뱃속에 든 그 새끼. 대체 어느 놈씨야? 모두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태경의 친형이자 소영의 남편인 태준이었다. 그는 구겨진 트렌치 코트 차림에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 있었다. 긴 비행의 피로와 상상을 초월하는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남편의 등장에 소영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린 채 망석중처럼 얼어붙었다. 그녀의 입이 공포로 쩍 벌어졌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다음 달 귀국 아니었어? 태주는 핏발 선 눈으로 성큼성큼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태경이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일주일 전 형수의 불륜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보고받은 태경은 이 스캔들을 집안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비밀리에 태준의 귀국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소영이 선을 넘어 날뛰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졌고, 그래서 수행기사에게 공항에서 막 입국한 태준을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태경은 태준을 바라보더니 곁에 선 비서에게 고갯짓을 했다. 태블릿 PC 형님께 드려라. 비서가 재빨리 다가가 태블릿의 잠금을 풀고 태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흥신소 직원이 몰래 촬영한 고화질 사진들이 연속으로 띄워져 있었다. 사진, 속 소영은 몸매가 드러나는 야한 옷을 입고 서울 외곽의 한 최고급 호텔 앞에서 젊고 근육질인 호스트바 선수 같은 남자와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남자의 목에 팔을 두르고 진하게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다. 태경이 건조한 목소리로 전말을 브리핑했다. 처음엔 내 조경물에 독초가 섞인 사건의 배후를 캐려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형수를 가리키더군요. 가사 도우미를 돈으로 매수해 내 약물의 부자라는 독초를 넣게 했습니다. 내가 평생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길 바랐던 거죠. 그 독살, 증거를 수집하려고 형수 뒤를 캐다가 탐정이 우연히 저 역겨운 불륜 행각까지 포착한 겁니다. 형님이 귀국하시면 형님 손으로 직접 집안 단속하게 하려고 기다렸는데 오늘 저 여자가 우리 채원이를 대놓고 모욕하며 패악을 부리길래 묻어뒀던 진실을 다 까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주는 이를 빠득빠득 갈았다. 집안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조롱거리가 된 한 남자의 수치심이 그의 마지막 이성을 날려버렸다. 그는 태블릿 속 내연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콱 내리친 뒤 소영에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소영의 뺨을 미친 듯이 2번 연속 후려갈겼다. 이 더러운 창녀 같은 년아, 나는 우리 미래를 위해 타지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돈 벌어다 바쳤는데 너는 내가 번 돈으로 젊은 제비 새끼 스폰이나 해주고 그놈의 새끼를 베어와? 그러고도 내 앞길을 망쳐?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소영은 머리채가 산발이 된 채 차가운 병원 바닥에 엎어졌다. 그녀는 오열하며 태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순간의 외로움과 실수였다며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다.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나와 가족들을 말리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고 사정했다. 한 이사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당장 본가로 돌아가 문 닫아 걸고 집안에서 해결하자며 혀를 찼다. 태경 일가의 차들이 무거운 공기를 싣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거대한 거실에 모였다. 강 여사는 거실 중앙 소파에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태주는 구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다. 소영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다. 구겨진 원피스,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팬더처럼 번진 화장까지 그 꼴이 짐승처럼 처참했다. 가족 회의는 속전속결로 끝났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태주는 즉각적인 이혼을 선언했다. 집안 어르신들은 소영을 가문에서 영구 제명하고 단 한 푼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없이 빈몸으로 내쫓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게다가 태경은 탐정이 찾아낸 또 다른 서류철 하나를 더 던졌다. 태준이 없는 동안 소영이 직위를 남용해 리조트 장부를 조작하고 막대한 회사 돈을 횡령해 내연남에게 쏟아부은 증거였다. 가족, 명예, 돈을 모두 잃고 횡령죄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소영은 결국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쳐버렸다. 그녀는 거실을 빙 둘러보던 광기 어린 시선을 태경의 휠체어 뒤에 조용히 서 있던 나에게 고정시켰다. 그녀의 망가진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 모든 파멸의 원흉이었다. 순간 소영이 바닥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움직임이 너무나 순식간이라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다. 그녀는 거실 중앙의 원목 탁자로 돌진하더니 꽃꽂이용으로 놓여있던 길고 날카로운 가지치기 가위를 집어들었다. 시퍼런 가윗날을 치켜든 소영이 귀를 찢는 듯한 괴성을 지르며 나를 향해 몸을 날렸다. 같이 죽어. 너 때문이야. 내년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너도 절대 살아서 못 나가. 모든 일이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벌어졌다. 강 여사가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다. 태준과 삼촌들이 소영을 막으려 몸을 날렸지만 역부족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옴짝달싹 못했다. 오로지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본능에 두 팔로 배를 감싸 안을 뿐이었다. 시퍼런 가윗날이 내 가슴을 향해 1미터도 채 남지 않은 바로 그 순간 태경의 본능적인 반사신경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자기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초인적인 본능이었다. 그는 휠체어 양쪽 팔걸이를 두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이제 막 신경이 살아나 힘이 붙기 시작한 두 다리에 남은 모든 기력을 폭발시키며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빈 휠체어는 뒤로 요란하게 나동그라졌다. 태경은 허공을 가르고 나라와 나를 낚아채듯 품에 안고 자신의 큰 체중을 실어 나를 두꺼운 양탄자 위로 넘어뜨렸다. 치명적인 흉기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분리시킨 것이다. 허공을 가른 가위 끝은 내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가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박혔다. 태경은 바닥에 엎어진 채 나를 온몸으로 꽉 끌어안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나를 완벽한 방패처럼 덮고 있었다. 그의 거친 숨결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나를 껴안은 팔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채원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거실 전체가 무덤처럼 적막해졌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두 발로 박차고 날아오른 태경의 모습이 너무나 초현실적이라 사람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지난 2년 넘게 휠체어에만 의지하거나 남의 부축이 있어야만 움직이던 그였다. 그가 오직 자신의 다리 힘으로 바닥을 밀어내고 그 먼 거리를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태준과 삼촌들이 소영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바닥에 짓누르고 손에서 무기를 빼앗았다.
한 이사님이 황급히 달려와 우리 부부를 부축해 일으켰다. 태경은 휠체어에 다시 앉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삼촌의 부축을 받아 근처 소파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았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지친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한때 재계 전체를 떨게 만들었던 태성그룹 부사장의 위엄 그 자체였다. 태경은 내 몸을 꼼꼼히 살피며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한 뒤 다시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뼛속까지 박힌 리더의 기질이 그의 모든 행동에서 묻어났다. 그는 바닥에 엎어져 짐승처럼 헐떡이는 소영을 가리키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경호팀,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 살인미수 혐의의 특수 상해 시도다. 그리고 아까 탐정이 가져온 횡령, 배임, 그리고 나를 독살하려 한 청부, 살인미수 증거자료 전부 수사관한테 넘겨라. 이 정도 혐의면 저 여자를 빛도 안 드는 감방에 아주 오랫동안 쳐넣기에 충분할 거다. 법대로 자비 없이 철저하게 밟아버려라.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즉시 거실로 들어와 소영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올렸다. 완전히 패배한 그녀는 더 이상 반항할 기력도 잃은 채 축 늘어져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태주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전처의 뒷모습을 보며 뼈저린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다. 소영으로 인해 가문 내에서 자신의 입지와 명예가 돌이킬 수 없이 박살났음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태경은 그런 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엄격하지만 공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형수일에 형님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못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죄, 회사의 규율을 어기고 횡령을 일삼게 방치한 죄, 그 대가는 형님도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다음 주 인사팀에서 형님을 부산지사장으로 좌천시키는 발령을 낼 겁니다. 내려가서 본인의 경영 능력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하시고 이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십시오. 태주는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동생의 처분을 달게 받아들였다. 내부 정리를 마친 태경은 친척 어른들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선언했다. 내일부터 본인은 태성그룹 본사 부사장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여 그동안 지연되었던 모든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진두지휘할 것입니다. 친척 어른들은 모두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들의 치부와 약점이 담긴 뒷조사 파일까지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무섭도록 냉철하고 완벽하게 부활한 후계자에게 반기를 들 만큼 멍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안을 뒤흔들었던 끔찍한 위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남편과 나의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태경의 기적적인 하반신 마비 회복과 경영일선 복귀 소식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와 재계를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 놓았다. 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칙칙하고 숨막히던 저택의 분위기는 활기와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강 여사는 하루 종일 주방과 시장을 오가며 임신부인 나를 위한 최고급 보양식을 준비하느라 한바구음이 끊이지 않았다. 태경은 이제 지팡이만 짚고도 스스로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지만 근육의 완벽한 힘을 되찾기 위해 매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다. 회사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돌아와서도 그는 지리산 약초로 끓인 내 조격 대야에 다리를 담그는 시간을 가장 기다렸다. 내가 그의 다리를 주무를 때면 그는 굳은 살이 박인 내 손끝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한없이 다정하고 감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평창동 저택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국립한의학연구소 원장을 지낸 국내 전통 한의학계의 최고 권위자이자
살아있는 전설 명교수였다. 명교수는 강여사 집안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태경이 척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기적적으로 이겨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친히 왕림한 것이다. 백발의 머리와 수염을 기른 70대 후반의 명교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체구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태경의 맥을 짚고 다리의 주요 혈자리를 두드리며 반사신경을 꼼꼼히 체크했다. 정밀한 진찰을 마친 명교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맥박이 호랑이처럼 힘차고 혈액순환도 기가 막히네. 말초 신경회복 속도가 의학 상식을 뛰어넘었어. 태경군, 자네는 정말 하늘이 내린 수호천사를 곁에 두었구만. 척추를 그 지경으로 다친 사람이 다시 제 발로 걷는다는 건 전 세계 의학계에 보고될 만한 엄청난 기적이야. 태경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거실 구석에서 차를 우리고 있던 나를 가리켰다. 교수님, 이 기적은 전적으로 제 아내 덕분입니다. 채원이가 몇 달 동안 꼬박 밤을 새워가며 가문의 비방과 침술로 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휠체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명교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는 인자한 눈빛으로 나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손짓하여 불렀다. 세아가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훌륭한 의술을 배운 게냐? 이 늙은이에게 네가 쓴 전통 처방과 비방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척추 손상 회복은 본초학, 약초학과 경락에 대한 신의 경지에 이른 깊은 통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란다. 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찻쟁반을 탁자에 내려놓고 2층 방으로 올라가 나와 늘 함께했던 낡은 캔버스 가방에서 손때가 새카맣게 묻은 낡은 비법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에는 첫날부터 내가 태경에게 썼던 모든 약재의 배합, 용량, 침수를 놓은 혈자리 도해, 그리고 그의 근육 반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1층으로 내려와 그 노트를 두 손으로 공손히 노 교수에게 바쳤다. 명 교수는 돋보기 안경을 끼고 누렇게 바랜 첫 페이지를 넘기며 내 정갈한 필체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한의학자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이던 그의 눈빛이 약재들의 상호작용과 양리적 효능을 분석한 깊이 있는 기록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점점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노트를 쥐고 있던 그의 두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돋보기를 확 벗어 던지더니 빛바랜 잉크 글씨를 눈앞에 바짝 대고 뚫어지게 살폈다. 벅차오르는 엄청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목소리로 그가 떨며 물었. 세아가, 이 필체, 이 기가 막힌 약재 배합 방식. 너 혹시 지리산 산골짜기의 전설적인 명의 허어르신의 손녀딸이냐? 나는 깜짝 놀랐다. 고향 산골짜기 마을 이름과 우리 할아버지의 조남이 서울 한복판에서 수십 년 만에 불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가 바로 그 허 어르신이 맞다고 대답했다. 그 확인을 듣자마자 명교수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양복 단추를 여미더니 나에게 성큼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너무나도 깍듯하게 깊은 절을 올렸다. 한의학계 최고 권위자의 상상치도 못한 돌발 행동에 강여사와 태경을 비롯한 거실의 모든 사람이 입을 떡 벌리고 당황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교수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다. 교수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까마득한 아랫사람인데 어찌 이런 큰 절을 받겠습니까? 명 교수는 내 두 손을 덥석 쥐고 눈물을 흘리며 40년 전에 옛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갓 의대를 졸업한 혈기, 왕성한 청년 의사였던 그는 희귀, 약초를 연구하기 위해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험한 산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치명적인 맹독사에게 물리고 말았다. 독이 전신에 퍼져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약초 바구니를 메고 지나가던 내 할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쓰러져 가던 흙집으로 업고 가셨다. 할아버지는 직접 입으로 약초를 지식이고 씹어서 상처에 붙이고 꼬박 한 달 동안 밤낮으로 해독 약탕을 먹여 그를 살려내셨다. 할아버지는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그 젊은 의사에게 가문의 헤아릴 수 없이 귀한 비방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그것이 훗날 그가 한의학계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었던 절대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명 교수는 눈물을 훔치고 강 여사와 태경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이 집안은 저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한 걸 하늘이 내린 최고의 축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리산 허어르신은 전통 한의학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전설이십니다. 그분이 남긴 비방들은 우리나라 의학계의 국보급 유산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인 채원이는 그 모든 위대한 지혜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이요. 저 아이는 자네의 다리를 살린 은인일 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한의학의 보물 그 자체요. 평생을 다 바쳐 귀하게 아끼고 떠받들어야 할 겁니다. 존경받는 대학자의 그 무거운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를 지녔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거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지만 그 속에는 산골에서 온 며느리에 대한 한없는 경외심과 완벽한 존중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명교수가 돌아간 후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를 향한 과거의 멸시나 의심 따위는 먼지 한 톨 남지 않았다. 강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둘러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며느리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소영이 조롱했던 내 거친 손에 굳은 살을 연신 어루만지며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채원아, 이 못난 시어미가 널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넌 그저 심성 고운 산골 아가씨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명의 집안의 후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는 우리 가문의 핏줄을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다. 오늘부로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진짜 친딸이야. 이 저택의 모든 살림과 안주인 자리를 내게 넘기마. 앞으로 친척 중 누구라도 네 흉을 보는 자가 있으면 이 어미가 나서서 그놈 입을 찢어놓고 쫓아낼 것이다. 주말을 보내고 아직 저택에 머물고 있던 친척 어른들도 다가와 굽신거리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가장 앞장서서 나를 병원으로 끌고 가 검사받게 했던 한 이사님은 멋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다가왔다. 그는 태경의 어깨를 치며 머쓱하게 말했다. 태경아, 내 눈썰미가 기가 막힌다. 내 처는 영특하고 예의 바를 뿐만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명예, 집안 출신 아니냐. 정말 대견하고 축하한다. 이 삼촌이 소영이 그 여우 같은 년의 이간질에 홀려서 몹쓸 오해를 했었구나. 채원아, 이 늙고 아둔한 삼촌을 용서해다오. 나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집안 사람들끼리 지나간 일에 앙심을 품을 필요는 없다고 화답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 내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더 이상 아버지의 빚 때문에 팔려온 물건 취급을 받는 일은 없었다. 나의 촌스러운 출신을 비웃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나의 진정한 재능과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마음가짐에 고개 숙여 존경을 표했다. 그날 밤 방에 단둘이 남았을 때 태경이 뒤에서 나를 부드럽게 백허그했다. 그의 다리는 이제 완벽히 감각을 되찾았고 지팡이 없이도 수분 동안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는 내 어깨에 턱을 기대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러를 귓가에 속삭였다. 내 칠흑같이 어둡던 지옥 같은 삶에 걸어 들어와줘서 고마워. 신경질적이고 괴팍했던 불구자 남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명,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 넌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야.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너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킬게. 나는 나를 살게 하는 이 남자의 강인한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의 넓은 가슴에 온몸을 기댔다. 우리 가족을 핥히고 갔던 끔찍한 폭풍우는 완전히 거치고 진실한 이해와 사랑만이 남았다. 태경의 성공적인 재개 복귀는 여의도와 강남의 부동산 업계를 뒤흔들었다. 태성그룹은 내부의 암투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 리조트 건설, 입찰까지 싹쓸이하며 승승장구했다. 이 눈부신 소식은 당연히 내 친정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어느 맑은 휴일, 내가 정원에서 장미가지를 치고 있을 때 가사도우미가 달려와 새어머니와 유진이가 찾아왔다고 전했다. 미간이 찌푸려지고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거실로 모시라고 했다.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있던 태경은 얼굴을 싸늘하게 굳혔다. 새어머니와 유진은 징그러운 가짜 미소를 띠며 거실로 들어섰다. 새어머니는 최고급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더니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두 손을 덥석 잡고 마치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운 친딸이라도 되는 양 온갖 호들갑을 떨며 안부를 물었다. 가슴골이 깊게 파인 딱 붙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유진은 교태를 부리며 태경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역겨울 정도로 달콤했다. 태경 부사장님, 몸이 다 나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옛날에 사고 소식 들었을 때 제가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부사장님이랑 결혼해서 평생 병수발을 들려고 했는데 채원 언니가 굳이 자기가 대신 가겠다며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양보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두 다리로 멋지게 서 계신 걸 보니 제가 다 행복하네요. 그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에 구역질이 쏠렸다. 태경은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그녀에게 앉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읽던 신문을 탁자에 툭 던지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뇌 용량이 닭 수준인 건가, 유진 씨? 아니면 알고도 미친년처럼 연기하는 건가? 작년에 우리 집안 사람들을 쓸모없는 병신이라 욕하며 그다 쓰러져가는 산장에서 개거품을 물었던 게 누군데 돈에 환장해서 당신네들이 채원이를 어떻게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강남 바닥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오늘 그 과일 쪼가리 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진짜 목적이 뭡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본론만 말해. 당신들 삼류 아침 드라마 찍는 거 상대해줄 시간 없으니까. 면전에서 팩트 폭격을 당한 새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회사가 또다시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고 은행들이 미친 듯이 빚 독촉을 하고 있다고 질질 짰다. 그녀는 사돈의 정을 생각해서 예전에 투자했던 30억 원의 상환을 몇 년만 더 미뤄주거나 이제 다 같은 가족이니 아예 그 빚을 탕감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다. 태경이 눈도 깜짝하지 않자 유진은 최후의 발악으로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나를 벌레 보듯 째려보며 태경의 어깨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모두가 다 들리도록 크게 속삭였다. 부사장님, 우리 채원 언니 저 천사 같은 얼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 지리산 고향에 진하게 사귀던 첫사랑 남자가 있어요. 민재라고 동네 오빠인데 둘이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밤 도망까지 치려다가 걸렸다고요. 제가 여기 시집 온 건 순전히 태성그룹 돈 때문이에요. 너무 언니를 믿지 마세요. 잘못하면 남해 씨를 부사장님 자식으로 키우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 더럽고 끔찍한 모함에 내 마지막 인내심의 끈이 툭 끊어졌다. 나는 말 한마디 없이 탁자로 다가가 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숨겨둔 비밀 폴더를 열어 지리산 낡은 집에서 녹음해 두었던 그날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유진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나는 아직 젊어. 내 앞길이 9만리인데 휠체어 탄 병신 옆에 내 청춘을 묻을 순 없다고. 그래, 그 남자가 하반신 마비이긴 해도 집안은 어마어마한 재벌이잖아. 네가 그 사람 아내가 되면 넌 평생 호강하고 살 텐데 뭘 그래. 아빠는 지금 파산 직전이야. 네가 맏딸로서 효도를 해서 팔려가야지.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 앞에 그들의 얄팍한 쇼는 산산조각이 났다. 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덜덜 떨며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태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190이 넘는 큰 키와 압도적인 오라가 거실을 짓눌렀다. 그의 서슬퍼런 눈빛이 수치심에 고개를 처박은 두 모녀를 꿰뚫었다. 녹음 잘 들었습니까? 태성그룹은 철저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곳입니다. 30억 원은 명백한 투자금이자 대출이지 은혜도 모르는 기생충들에게 적선하는 돈이 아니야. 회사가 망할 위기엔 친딸을 팔아먹고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으러 와. 비서실장, 태경이 문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당장 법무팀 연결해. 저것들 회사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고 오늘부로 기아 홀스테닉 상실시켜. 내지시는 이거다. 원금 30억에 이자까지 100%, 단 1원의 애누리도 단 하루의 유예도 없이 전액 지맹해라. 법원 압류 걸어서 저 여자들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 끌고 온 저 차, 모조리 경매로 넘기고 내 돈 한 푼도 빠짐없이 회수해. 아파트와 차까지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에 새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했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와 내 발목을 부여잡고 가족의 정을 봐서 제발 한 번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태경을 말려달라고 미친 듯이 애원했다. 나는 단호하게 발을 빼며 뒤로 물러섰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버지가 당신의 금쪽 같은 친딸 대신 나를 사지로 내몰아 팔아넘겼을 때 자식으로서의 내 감정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빚 30억을 대신 갚기 위해 내 인생과 청춘을 제물로 바쳤고 그걸로 맏딸의 의무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 후로 당신들이 사업을 말아먹은 건 당신들의 멍청함 때문입니다. 오늘부로 2번 다시 이 저택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지 마세요. 태경이 손을 까딱하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발악하는 새어머니와 유진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채어 짐짝처럼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의 악스는 비명소리가 멀어졌고 저택의 거대한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히며 악연의 끈은 영원히 잘려나갔다. 태경은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내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내 유일한 진짜 가족은 오직 당신과 우리 아이들 뿐이야. 임신 10개월의 시간은 평화롭고 완벽한 행복 속에서 흘러갔다. 태경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원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요도가 낮은 프로젝트는 임원들에게 위임하여 일주일의 절반을 재택근무를 하며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임산부 영양학 책을 산더미처럼 사서 직접 건강식을 요리했고 매일 밤 부종을 막기 위해 내 부른 배와 다리를 정성껏 마사지해 주었다. 그의 넘치는 사랑과 헌신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왕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다. 맑고 청명한 가을 아침, 나는 진통을 시작했다. 강남 최고의 산부인과에서 VIP 전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분만을 마쳤다. 나는 놀랍게도 이란성 쌍둥이를 품에 안았다. 태경의 이목구비를 쏙 빼닮은 듬직하고 잘생긴 아들과 선이 곱고 눈망울이 예쁜 천사 같은 딸이었다. 집안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강 여사는 양팔에 손주들을 안고 병원 복도를 쏘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느라 지칠 줄을 몰랐다. 쌍둥이가 첫 돌을 맞이하여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 태경은 오랫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특별한 이벤트를 실행에 옮겼다. 낡은 캔버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쫓기듯 이 집에 들어왔던 나를 위해 과거의 수모를 보상하는 진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결혼식은 꽉 막힌 서울의 흔한 예식장이 아니라 끝없이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제주도 앞바다의 초호화 럭셔리 요트 위에서 열렸다. 오직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는 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된 낭만적인 자리였다. 요트 위는 수천 송이의 새하얀 장미와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었다. 나는 유명 디자이너가 오직 나만을 위해 맞춤 제작한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어머니인 강 여사의 손을 잡고 갑판 위 버진 로드를 걸었다. 내 눈앞에는 눈부시게 부서지는 파도와 내 인생의 전부인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두 다리로 대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태경은 내 손을 넘겨받아 나의 네 번째 손가락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었다. 탁 트인 제주의 푸른 하늘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우렁차고 진실된 목소리로 맹세했다. 나의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와 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 신비로운 재능으로 내 부서진 육체를 고쳐주었고 당신의 따뜻한 심장으로 내 얼어붙은 영혼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그저 나를 살린 은인이나 착한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문에 운명을 쥐고 있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여왕입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 위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나는 보모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옹알이를 하고 있는 쌍둥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맹목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남편의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활짝 웃었다. 환희에 찬 한 줄기 눈물이 햇빛을 바다 보석처럼 반짝이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